김영수 씨는 올해로 70세가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일인지 몰랐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일하느라 바빴고 가정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법이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 시간이 남아 돌게 되면 정작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이 그립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을 정리해주는 존재였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곳에 아내가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의 고단함을 덜어주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다. 곁에 없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막한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힘내라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온다. 김영수 씨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절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적막함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퇴직 후의 삶도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에 파묻혀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탈감이 찾아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물론 친구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다. 정기적으로 만나던 친구 모임도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몇몇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져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고 또 몇몇은 재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박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로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다. 예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사업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했다. 야, 영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늘 똑같지. 집에 있거나 가끔 산책 나가고 심심하면 TV 보다가 자고. 정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너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너 너무 페인처럼 지내는 거 아니냐? 김영수 씨는 피식 웃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괜찮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김영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뭐 소개팅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소개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분도 너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사람 참 괜찮더라고. 이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젊었을 때처럼 연애 감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의 강한 권유와 외로운 현실을 생각하니 한 번쯤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냥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는 건 괜찮겠지.
약속 당일 김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에도 이 만남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만남 자체가 어색할까 걱정도 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일하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이야. 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에는 늘 정갈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했었다. 그러나 혼자 지낸 지 오래되면서 점점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신경을 쓰고 싶었다. 오랜만에 다림질한 셔츠를 꺼내 입고 단정한 바지를 고르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괜찮겠지? 그는 다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렘이 느껴졌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다. 김영수 씨는 미리 도착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메뉴판을 펼쳤다. 하지만 메뉴를 보는 것보다 손을 가만히 두고 있기가 어색해서 일부러 메뉴판을 훑어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어떤 커피를 마실지 이미 정해두었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침착하게 만들 것 같았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영수 씨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적당한 스타일이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온화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가까워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셔요.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맛이 좋더라고요. 저도요. 심심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참 좋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서로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죠.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예전에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에 김영수 씨는 공감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시간을 즐길 여유도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대화가 편안해졌다. 서로의 취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김영수 씨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쉽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씨도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그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저한테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어떤 조건일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았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온했지만 김영수 씨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한 말 때문이었다. 저는 가볍게 만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결혼을 전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보통은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막연한 만남은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김영수 씨는 한편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수 씨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긴 세월을 살아왔다. 물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부부 생활이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젊었을 때의 결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노년의 결혼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서로의 삶이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맞춰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지만 나름대로 익숙해진 삶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면 과연 그 변화가 자신에게 맞을까? 그는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분명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신중함과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느껴졌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혼한 후로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김영수 씨는 공감했다. 사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여전히 고민스러웠다. 결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김영수 씨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떠올려 보았다. 혼자 사는 것은 때때로 외롭지만 그만큼 자유롭기도 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 간섭받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지내는 것. 그런 삶은 분명히 따뜻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 생활은 타협이 필요하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결혼 후 생길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다. 그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영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을 이어갔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서두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이 김영수 씨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당장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만남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그녀는 확실한 관계를 원했고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대화를 나눈 후 김영수 씨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첫 번째 조건,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들었을 때 이미 적잖이 당황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은 그를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었다.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또 하나의 조건이라니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일까? 그녀는 커피잔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이 조건에 당황하면서도 그녀가 말하는 이유를 차분히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일도 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면 노년에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달라는 요구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연금이나 저축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네,
연금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제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았다. 그에게는 퇴직 후 받은 연금과 조금의 저축이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돈이기에 당장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그의 연금과 저축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질 만큼 넉넉한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연금과 저축으로는 혼자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부담스럽다니요. 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요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씨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김영수 씨는 결혼 생활에 있어 전업주부의 역할을 존중했다. 그의 아내 역시 과거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 덕분에 그는 바깥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김영수 씨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였고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상태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살짝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 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 점검했다. 현재 연금, 저축,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 그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담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다. 이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김영수 씨는 이미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대해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그는 이제 그녀가 꺼낸 세 번째 조건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결혼하면 반드시 제가 자라온 고향, 즉 제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의 이 말은 마치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김영수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평생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고향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향은 그녀의 추억이 깃들고 있는 곳이자 가족과 오랜 정을 나눈 동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옛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 이웃들과 나눈 정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곳의 분위기가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했어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박하고도 진실된 삶의 아름다움이 있죠. 저는 언제나 그곳이 제 마음의 안식처라고 느껴왔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고향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쌓아갈 미래의 터전이기도 했다. 여기서라면 우리 둘 다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는 가족 같은 이웃, 오랜 친구들이 있어서 외로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곳을 사랑하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과 정반대인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자신의 현실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매료되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아온 터라 고향이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고향에 대한 애정은 마치 한 편의 서정시처럼 그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골목을 산책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 같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과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이유에 깊이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익숙해온 도시 생활과의 괴리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도시의 화려한 불빛,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언제나 분주한 생활 리듬을 생각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공존했다. 김영수 씨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때로는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잃어버린 인간미와 정서적 따뜻함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향은 그런 도시의 단면과는 전혀 다른 전통과 소박함, 그리고 공동체의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녀는 고향의 길목마다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 겨울이면 눈 덮인 마을 풍경,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진심 어린 인사와 따뜻한 미소를 이야기하며 그곳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은 설레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문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고향의 정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할지도 모를 그 고향의 삶에 대한 상상이 그를 어쩌면 매료시키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김영수 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다. 만약 결혼 후 그녀의 고향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는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보았다. 새벽녘 고요한 마을의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평소에는 도시의 소음과 빛공해에 시달리던 그의 눈이 한적한 고향의 맑은 공기와 별빛 아래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 아침이면 작고 아담한 마을 카페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모습까지. 김영수 씨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도시 생활의 노하우와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늘 바쁘게 살아왔던 만큼 도시에서의 편리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만약 고향으로 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물론 고향에서의 생활이 도시만큼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 따뜻함이 결국 우리 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고향에 소박하면서도 깊은 정서를 바탕으로 그 삶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확신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꿈꾸던 삶,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청년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누렸던 화려한 삶과는 달리 고향의 삶은 분명히 더 단순하고 소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인 온정과 정서를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값진 삶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이 모든 상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녀의 요구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후 함께 살게 될 집, 그리고 그 집이 위치할 마을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대신 고유한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앞으로의 삶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를 품었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수반할 터였다. 그는 과거의 도시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들이 고향의 소박한 삶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상상했다. 그녀는 그 사이에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어요. 함께 식물을 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김영수 씨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잠시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방식과 고향의 요구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절감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했다. 도시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설지만 따뜻한 고향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잔잔해졌다. 김영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한때 젊은 시절 꿈꿨던 삶의 모습과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 사이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엿보였다. 그녀의 고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이주나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도시의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편리함,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인간적인 소외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갔다.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고민을 이어갔다.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 것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 그는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김명수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비록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게 카페 안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김명수 씨는 그녀가 원하는 고향에서의 생활에 대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통해 얼마나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며 동시에 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서의 생활 계획,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은 꿈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여기서 우리가 함께라면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김영수 씨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상상했다. 물론 도시에서의 편리한 생활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미래의 비전은 그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과 놓쳐버린 기회들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겠어. 그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그렇게 점점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김영수 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여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의 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도시의 삶과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도시의 편리함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가 제시한 고향에서의 삶에 대해 천천히 곱씹어 보았다. 그녀의 조건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선택이었다. 김영수 씨는 그 선택 앞에 서서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몇 가지 조건을 넘어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김영수 씨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고민과 상념 속에서 어쩌면 이제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고향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김영수 씨는 그녀가 제시한 세 번째 조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요라는 요구를 통해 자신의 삶의 깊은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꿈꿔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카페에서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그녀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 생활비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을 거듭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녀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사려 깊었으며 그녀가 바라보는 인생관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생활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며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내세운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는 그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적막함을 떠올렸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쌓였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외롭지는 않겠지.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는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김영수 씨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혼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인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요구였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집수리비, 혹은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여유도 필요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노후에는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일을 떠올렸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했으니 만약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부담은 김영수 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까?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김영수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결혼이란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그녀가 제시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를 강하게 원했다. 물론 그녀에게는 고향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고향에서의 삶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한 생활 환경도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다. 젊었을 때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삶의 방식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문득 결혼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렸다. 결혼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조건들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영수 씨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김영수 씨에게는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몰랐다. 며칠 후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만 김영수 씨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듯 눈을 살짝 깜빡였다. 결혼은 중요한 결정이고 저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최대한 그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사실 저도 우리가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김영수 씨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별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이 선택이 내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그는 여전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억지로 맞춰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인연이길 바랐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과 자연스럽게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되기를 조용히 기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영자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으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려왔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고 아이들도 무탈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58세 되던 해였다. 병으로 오랜 투병을 하다가 떠난 것도 아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영자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남편은 영자의 손을 잡은 채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영자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장례 절차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현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영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옷장에는 여전히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고 서랍을 열면 그가 사용하던 손목 시계와 안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읽던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그 물건들을 치우는 순간 남편과의 기억까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의 흔적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나갔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바쁜 나날을 보냈고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전화라도 해주던 아이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물론 영자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겨진 기분은 점점 그녀를 잠식해 갔다. 혼자가 된 이후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한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던 귤이 세일하더라. 오늘 TV에서 우리 여행 갔던 곳이 나오더라.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었다. 어떤 날은 특히 더 외로웠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런 날이면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TV에서는 노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이미 6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영자야, 우리 모처럼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 평소라면 그냥 거절했겠지만 이날따라 그녀는 왠지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흔쾌히 약속을 잡고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친구와의 점심 자리에서 선영이는 요즘 자신이 다니는 노년층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도 한번 나와 볼래? 요즘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영자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연애야라며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정말 가능할까?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그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노년층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모임의 첫날 그녀는 다소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였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 참석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민수였다. 민수는 다른 남성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후 민수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영자 씨. 저번에 하신 말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민수는 영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설레는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영자 씨는 참 멋진 분이에요. 저도 한동안 외로웠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민수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영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영자는 강민수와의 만남이 점점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열렸다. 민수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자상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영자 씨, 예전에 여행 가셨던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정말 궁금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내 순간 영자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리려 애썼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그녀를 특별하게 대해 주었다. 길을 걸을 때는 차도로부터 멀리 걷게끔 배려했고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주었다.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영자 씨 손이 다칠까봐 걱정되네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영자 씨, 우리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그녀를 위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조명이 은은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보통 이런 데는 젊은 연인들이 오는 곳 아닌가요? 그녀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왜 안 되죠? 영자 씨랑 있으면 저도 젊어진 기분이 드는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수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매일 아침 잘 주무셨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밤에는 좋은 꿈 꾸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영자는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빨리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서서히 감정을 쌓아가며 사랑을 키워갔지만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고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민수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영자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그녀는 당황했다.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안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갑자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손을 잡고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실 그녀도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그녀는 고민 끝에 친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영자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왜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민수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다.
돈 때문이라면 굳이 이렇게 애정을 쏟을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민수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한 것이 과연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하지만 고민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커졌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그녀를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그는 말했다. 영자 씨,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영자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그녀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래. 나도 누군가와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해요. 이영자는 강민수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따뜻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까지 달콤할 줄은 몰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고, 아침 식탁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민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토스트를 구워주곤 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는 늘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 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았다. 민수는 때때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속삭였다. 영자는 오랜만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수는 전화 통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는 통화를 마친 후 언제나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영자는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민수가 통화 중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실수라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민수는 가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출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그가 돌아오면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고 그녀가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으면 애매하게 웃으며 그냥 좀 볼 일이 있었어. 라고만 답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다. 괜한 의심을 하는 걸지도 몰라. 우리는 이제 막 함께 살기 시작했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사실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민수는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보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녀는 순간 놀랐다. 민수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도 필요하고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물론 당신이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하는 일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나도 의미가 있을 텐데. 결국 그녀는 남편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는 5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그때부터 민수는 점점 더 자주 돈을 필요로 했다. 여보,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보, 이번에 재료비를 미리 결제해야 한대요. 그녀는 몇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돈을 건넸다. 하지만 마음속에 점점 의심이 생겨났다. 이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그녀는 직접 가게를 보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지금은 정리 중이라 조금 어수선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같이 가요. 그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보여주지 않는 거지? 하지만 민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민수의 서랍을 열었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카드 대출 명세서였다.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가 확인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 모르게 누군가가 그녀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서랍과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뭐지?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준비한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돈을 빌린다는 핑계로 그녀를 이용했고 심지어 그녀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다. 공동명의 계약서를 준비한 건 그녀의 집을 빼앗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였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여보, 요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왜 내 돈을 훔쳐갔지?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아직 민수가 자신의 속임수를 들켰다는 걸 모르게 행동해야 했다. 만약 그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더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 그녀는 싸워야 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이 관계가 알고 보니 완벽한 속임수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후회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내 재산도 내 삶도 지켜야 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제 그녀는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영자는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잘 자요, 여보라고 속삭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 말이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알던 민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에는 너무도 완벽한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그녀는 가만히 누워 민수가 잠드는 것을 기다렸다. 평소처럼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그가 평소 사용하는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이미 한 차례 발견했던 카드 대출 명세서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더 많은 서류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쳤다. 그 중 하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대출 서류였고
또 다른 것은 그녀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뭐지? 이 이름은 낯설어. 메모를 자세히 보자 그 이름 옆에는 완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다른 피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은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이었고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최근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결국 재산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민수는 나만 속인 게 아니야. 다른 여자들도?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민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단순한 우연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다. 그리고 그의 패턴은 너무도 명확했다. 외로운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다. 다정한 태도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자신을 믿게 만든 후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대출을 받게 한 뒤 사라진다. 나는 그 패턴 속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녀는 그가 최근 자주 통화하던 상대가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웠다. 혹시 나처럼 또 다른 여성이 있는 걸까?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렸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는 여전히 다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가 다르게 보였다. 그의 미소가, 다정한 말투가 이제는 무섭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다시 통화를 할 때 유심히 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 해결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지? 그날 저녁 민수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더 가까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민수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이제 우리 둘만의 집이잖아요.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어. 이 남자는 내 집을 노리고 있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대응 전략을 떠올렸다. 바로 반발하면 안 된다. 그가 눈치채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냥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럼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웠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민수가 눈치챌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금까지 너무 철저하게 움직였고 단순한 의심만으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손을 떨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이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여 민수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수가 외출한 틈을 타
그의 옷장과 서랍을 철저히 뒤졌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여성들의 명의로 된 문서들. 그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 여러 개의 신분증, 그의 진짜 이름이 적힌 문서. 그는 강민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몇 주 후 경찰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녀와 경찰은 함께 민수를 기다렸다. 민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강민수 씨, 사기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정했던 얼굴이 사라지고 냉정한 표정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영자는 경찰과 함께 강민수가 체포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가 다정했던 남편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여성들을 속이며 재산을 빼앗아온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분명 경찰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끝까지 그녀를 향해 말하려 했다. 여보, 오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만은 진심이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사랑, 진심, 그런 말들은 이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성을 속여왔고 그녀 역시 같은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의 목표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의 감정은 단순히 분노나 배신감만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나는 그의 말을 믿었을까? 그녀는 경찰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집안은 여전히 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에는 그가 자주 사용했던 커피 머신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그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흔적을 하나씩 치워나가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게 끝일까? 그는 단순한 사기꾼일 뿐일까?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노트를 넘겼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이름을 발견했다. 이진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게 넘기기 전에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해보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떴다. 이진수. 62세, 노후자금 사기로 인해 파산. 현재 행방불명.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도 이 여성을 속였던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정보를 알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그 여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내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나도 저 여성처럼 사라졌을지도 몰라. 며칠 후 경찰은 강민수에 대해 더욱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전국적으로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왔으며 몇몇 여성들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가 사용했던 신분증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으며 그의 진짜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돈을 빼앗길 뻔한 것이 아니었어. 내 목숨도 위험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기도했다. 제발 저 사람의 악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그녀는 한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왜 나는 그의 거짓말을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사랑을 믿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녀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수법을 사용해왔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속에서 그녀를 조종한 것이었다. 그녀는 속았지만 결국 탈출했고 그를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안의 벽지를 새로 발랐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커다란 화분을 두었다. 이제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다. 민수와 함께하는 동안 그녀는 점점 더 사회와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의지하면서 내 삶을 놓아버리고 있었구나. 그녀는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주저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와줘서 기뻐. 오랫동안 외출을 꺼렸지만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잊고 있던 자연의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집 한쪽에 작은 화실을 만들고 하얀 캔버스에 색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금 새로운 색깔이 피어났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갈 거야.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민수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성들도 있었고, 아직도 그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결심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노인 대상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가입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속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다. 몇 개월 후, 그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다.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녀는 혼자라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